오늘은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장재창 대표님은 사실 저도 이렇게 처음 뵙는데 저희 구독자 중에 어떤 분이 장재창 대표님의 인사이트가 너무나 훌륭하시다고 꼭 듣고 싶다 이런 글을 몇 분이 써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조남을 처음 듣게 되고 또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오늘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가지고 계신 인사이트 120%좀 쏟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바로 좀 질문을 들어가면은요. 네. 지금 뭐 그 세계 금융 시장이 아주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네. 국내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그 정고점을 뚫어가지고 위로 열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펼쳐져 있는 예정돼 있는 일들을 보면은 2분기 기업 실적들은 상당히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기업 파산들도 점점 심각해져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미중 문제도 뭐 심각해지고요. 네. 그러니까 주변 여건은 안 좋아지는데 어쨌든 금융시장은 오르거든요. 네. 지금 이러한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예, 좀 전망이랄까 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자문사여서 이제 시장 뷰를 항상 이제 갖고 있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그 가장 이제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건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악재들보다 많이 빠르게 올랐다라는 예, 그게 제일 큰 어려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요. 그 어려움이라는 게 이제 일반의 투자자나 고객들이 느끼시는 어려움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악재로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오늘 이제 어찌 보면 지난주에 이제 설명 주셨던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실적 발표 시작되는 시즌에서 아마존이 이제 향후 실적에 대한 뭔가 예측이나 이런 게 나오면서 어찌 보면은 그런 근심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부정적인 숫자는 지금 시장에서 별로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건 바닥을 통과했다라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상당히 시장을 지배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더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 반영될 때는 또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또 누가 기다리냐면 이 와중에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도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이 또 부각되면서 그때는 그 기업들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즘 백신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뭔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치료제도 빠르게 우리한테 공급될 수 있다라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기존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던 그런 업종이나 그런 기업들도 그런 소식이 좀 긍정적일 때는 또 그쪽이 좀 오르면서 요즘 그래서 아마 월가든 아니면 지금 한국 그 증권가든 그 섹터 로테이션 이 얘기가 뭐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장은 일단은 그 긍정적인 요인이 현재는 훨씬 더 크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가로막았던 너무 빨리 많이 올랐다는 그 요인 그거를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성만 있다면 몇 가지 좀 어려워 보이는 것들은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당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라는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안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아지게 되면은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안 좋아진다라고 말씀하신 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한 어떤 전체적인 그런 경제 상황, 경기 상황이 더 지금보다 예를 들면 셧다운 더 느려야 되겠다. 다시 그 셧다운에 들어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백신이 좀 늦어진다. 이런 것들이어서 안 좋아지는 게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실적을 기다렸는데 그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지 않은 안 좋아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앞부분에 말씀드린 그런 생각보다 빨리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이 좀 더 늦어지는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댈 곳이 이 상황에서 오히려 실적이 증가할 거로 기대되는 그런 쪽에 또 많이 몰려서 상승하는 그래서 요즘 뭐 양극화 뭐 그런 것들이 더 나타날 것 같고요. 또 오히려 사실 시장은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건 정말 걔네가 이 상황에 더 오히려 혜택을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숫자가 그걸 증명해 주지 않으면 어떨까. 이게 이제 사실 걱정스러운 그런 건데 오늘 시장이 굉장히 나스닥이 2%대나 올라가는 그런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그 아마존이
지나간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가 3분기, 4분기가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고 그거에 근거를 댄 것들이 오히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더 가속화됐다라는. 그래서 기존의 오프라인 그런 샵들이 닫으면서 이쪽이 훨씬 더 활성화될 거라는 그런 근거가 나온 거라서 사실 시장에서는 막 걱정하던 거를 굉장히 밝은 얼굴로 만들어준 그런 요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뭐 지금의 주도주였던 언택트주들에 네. 대한 그 전망을 좋게 내놨군요. 네, 특히 아마존이 이제 아무래도 대표 주식인데 아마존의 실적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냥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이런 일들은 지금 뭐 30개, 40개 정도 하우스 중에서 거의 뭐 4, 5개 빼고 나면 전부 올려놓긴 했는데요. 목표 주가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오늘 내놓은 거는 제가 보니까 기사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왜 더 이익이 점점 좋아지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내놓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기다리던 뭔가 근거거리? 예, 그런 걸 얻은 듯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말씀도 잠깐 하셨지만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이제 주도주라고 하지만 맞습니다. 네. 이런 그 이익 실현에 대한 네. 그런 어떤 그 물량들로 인해서 네. 이 가격의 조정이 올 가능성은 없나요? 사실은 저는 이제 증권회사에 16년 근무하고 PB로 거의 본사에서 1년만 있었으니까요. PB 생활 오래 했고 주식 브로커 4, 5년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는 뭐 위기로 같은 것도 이제 금융위기 포함해가지고 4번 정도 이렇게 커다란 위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루아침에 바뀌기 때문에 팔자의 마음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누구도 그렇게 쉽게 그런 거 없다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쉽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커다란 어떤 그런 배경들이 좀 지금 시장에는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뭐 누가 뭐래도 유동성이죠. 시장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어떤 커다란 힘이면서 특별히 그 지금과 같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과 같은 시장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어떤 동력이 없는데 이럴 때는 유동성만이 전체에 큰 영향을 오히려 더 끼치는 과거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그런 위기에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유동성이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아마 쉽게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쟁은 오늘도 제가 사실 좀 말씀을 나누면 그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을 다르게 바라보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그 우려감이나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사실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월가를 지배했던 그 얘기는 닷컴 버블이 부활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고 아직도 아마 제가 보기엔 월가에서 많이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럴 정도로 밸류에이션 논쟁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아주 부인할 수 없는 커다란 어떤 저는 이제 가디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시장에서 시장이 쉽게 다시 내려가고 폭락하거나 말씀하신 팔자 이익 실현의 그런 그 무게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쭉 밀리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지금 말씀드린 유동성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거냐면은 실제로 이 상황이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산업 이런 섹터들이 생겨나고 있는 게 좀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닷컴 버블 때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게 드림이었어요. 아, 그렇죠. 단순하게 드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드림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드림이라고 말하기엔 현금이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무형 자산에 의한 어떤 그 이익 성장이 너무나 눈에 띄게 보이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제 오늘 제가 자본 없는 자본주의 막 이거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본이 안 들어가서 이익을 내는 그런 구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 예를 많이 드는데, 2018년도에 SK텔레콤과 유튜브가 매출이 같습니다. 18조로. 근데 유튜브는 컨텐츠 회사잖아요. 지금 뭐 너무나 많이 활용하고 그 컨텐츠 회사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생산되는 그런 그 생산물이 뭐냐면 컨텐츠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튜브는 그 컨텐츠를 스스로 제작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인건비가 들겠지만 유튜브에 전 세계적으로 뭐 인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사실상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넷플릭스가 지금도
엄청난 이익이 나서가 아니라 컨텐츠에 투자하는 돈 때문에 때로는 마이너스를 자꾸 보여줄 정도. 네.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전 세계 컨텐츠를 장악하기 위해서 한국의 드라마 CJ ENM이라든지 뭐 이런 두세 개 회사의 드라마를 1년치를 아예 선 계약을 하고 갈 정도로 네. 수많은 돈을 쏟아붓는 게 컨텐츠라면 그래도 거기서 충분한 어떤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쏟아붓는데 제가 설명드린 유튜브는 그 컨텐츠에 한 푼도 어찌 보면 안 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구조에 있는 기업이 이익이 난다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EPS 이익 대비 주가의 비율을 PER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이 이익이 똑같이 나더라도 들어간 자본이 적으니까 당연히 마진이 높고 얘에 대해서 PER을 높게 줘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봐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겠지만은 그렇죠. 예, 그런 거지만은 사실은 구조적으로 보면 그런 닷컴 버블 때 기업과 구조적으로 너무 다른. 저는 그 차이가 현금이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바로 현금이 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니까 현금이 쌓일 수 있는 비즈니스예요. 왜 현금이 쌓일 수 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들어가야지. 재고가 있어야지. 코로나가 온다고 뭐 직원들을 세워놓고 보내고 뭐 안 돌아가는 게 있어야지. 예, 그렇죠. 뭐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다 네.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유튜브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구조를 파고 들어가 보면 정말로 현금이 바로 쌓이고 네. 예, 크게 쌓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투자자들이 볼 때도 과거처럼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가디언 중에 뭐 유동성 이런 것들을 볼 때도 든든하긴 하지만 또 이런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 자체가 그런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이익 실현하고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두 가지의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이미 많이 올랐어. 네. 내가 좀 앞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보이니까 네. 예정돼 있으니까 미리 좀 일찍 이익 실현을 하자라고 예상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갈 때까지 가보자. 네네네.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하다가 뭐 말씀대로 그냥 계속 갈 수도 있지만 네, 또 맞습니다. 안 좋은 상황에 의해서 네네네. 급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만에 하나 그런 네.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요? 들고 있는 분이라면. 네. 최근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저희 회사 파트너분들하고 이제 저희 회사 파트너, 그러니까 저희 고객들 관리를 대신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한 40분 계신데요. 그 중에 3분이 이제 유튜버로 좀 구독자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저도 방송 출연해서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똑같은 주제를 질문을 주셔서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오늘 나스닥이 이렇게 또 강하게 올라왔지만 11월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일정 중에서 볼 때는 아마도 이제 두 가지 이런 닷컴이라고 말하는 이런 저희가 말하는 이 성장주에게 커다란 그런 어떤 조정거리, 어찌 보면 하락거리가 두 개가 대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11월에 선거에 트럼프가 이기기 위해서는 중국 압박을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소위 말하는 트럼프의 정말 주요한 우호 세력 중에 판벨트라 그래서 농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부들이 주요하게 보고 있는 건 중국이 트럼프의 압박에 못 이겨서 미국 농산물을 사주기로 한 거. 그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트럼프가 만약에 중국을 너무 심하게 두들겨 패버리면 농산물 사는 걸 중지하겠다라고 서로 부닥쳐버리면 이 판벨트의 지지력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트럼프가 겉으로는 막 엄청나게 쏟아부는 듯이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안 부딪혔다면 이제는 그 선을 넘어서서 뭔가를 또 보여줘야 되는 네. 그러면서 트럼프의 딜레마는 뭐냐면 11월 달에 자기가 그렇게 본격적으로 중국과 부닥쳐서 그 결과물로 경제 지표나 실적 지표까지 나와버리면 선거에는 실패해버리는 거라서 제가 정말 정말 그렇겠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중국하고 본격적인 트러블을 하는 듯해서 미국의 인기를 얻을 수는 있지만 지표는 아직 안 나오는 트러블을 시작할 거로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당연히 빅텍이라고 말하는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은 기본적으로는 중국에 흔들릴 때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아주 이 랠리와 같은 상승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대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7월 말에 그 대형 4개의 그 주요한
빅텍 기업 그 CEO들이 청문회에 쓰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 10년 이상 계속 이런 테크 기업에게 중요한 리스크가 되는 그 엔타이트러스트 반독점 네. 예 그게 대기하고 있는 거죠. 7월 말에 청문회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왜냐하면 이번 달 초에 구글에 대한 반독점 그 조사가 시작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로 꽤 깊은 하락을 이전에도 이런 이슈들로 해왔기 때문에 하락을 하게 될 거라서 당연히 무조건 승승장구일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제가 대비하는 대비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는 고객들에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이번에 기점으로 해서 이익 실현을 해가지고 만약에 다른 투자를 해야 된다면 지금이 제일 적기다. 왜냐하면 사실 본격적인 조정이 반영되기 전에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부분에서는 사실 주가로서는 이미 미래를 좀 반영한 듯하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면이 있어서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고객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제가 운영하는 고객들 자산에 있어서 제가 보고 있는 시황은 어떤 거냐면 과거에 60년대 기술의 시대 그리고 나서 중간에 이제 세계화 시대라고 저희는 정의하는데 지금 다시 시작된 기술의 시대에서 보면 60년대 기술의 시대에 똑같이 나타났던 현상 그게 뭐냐면 새로운 기술이 전 세계가 모든 구조를 바꿔놓는 그런 모멘텀에서는 그 구조를 실제로 리드하는 기업들이 한 10년간 독점 기업처럼 어떤 살아남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기업들이 되기 위해서 스트러글을 한 10년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3, 40년간 그들의 과점 체제로 가는 것이 미국의 예전에 이제 한 뭐 50년대, 60년대 다우 지수는 30개 기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이 많이 빠져나가고 바뀌는 해가 있고요. 거의 안 바뀌는 해가 있는데 그걸 이제 그 기업의 편철이라고 하는데 그 다우가 많이 바뀌었던 때에는 합병에 의해서 엄청나게 스트러글해서 자리를 잡고 나서는 40년간 50년간 다우는 거의 인덱스 기업이 바뀌지 않은 채 이거를 이제 연구한 미국의 학자들은 이걸 과점 시대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또다시 기술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빅텍, 뭐 7대 빅텍이라든지 뭐 이런 빅텍 기업들이 현재는 스트러글을 하고 있지만 한 뭐 몇 년 내에 어느 정도 과점 체제를 이룬 다음에는 거의 그 독점에 가까운 과점 체제가 몇십 년간 이어질 수 있는 게 반복돼 왔기 때문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9,000%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닷컴 버블로 무너졌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꽤 장기적인 상승을 했었습니다. 뭐 윈도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시대였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최근에 증여 캠페인 같은 걸 통해서도 자녀 계좌에도 지금 이런 장기적인 그런 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넣고 있는 이유도 이게 단순하게 1년짜리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니까 당연히 이번에 끝내고 빠져나오라고 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아마존을 500불 때부터 고객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움직여 왔는데 지금 3,000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매년 제가 기억하기는 아마존은 적어도 시장은 아니었어도 아마존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20% 이상 조정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차트 이제 보시면은 정말로 그런 곳 있었고, 뭐 제가 2012년도에 증권사에 있을 때 증여해드렸던 고객분들에게 들어가 있던, 그때는 제가 뭘 해드렸냐면 중국 성장주 신탁이라는 걸 해드렸어요. 그때 텐센트 사드렸거든요. 텐센트가 지금 7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한 600%? 뭐 이런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근데 텐센트의 그 굴곡이 근심의 그 굴곡이 꽤 깊었던 거죠. 예, 그랬던 걸 보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 중간에 그런 고통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서 가능하면 증여계좌 같은 데다가 넣어서 왜냐하면 증여계좌에 이 자산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덜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매도하기가 어렵나요? 네, 아니요. 어렵진 않지만 처음에 그런 시작한 그 근본 개념이 이 아이에게 물려주는 10년, 20년 정말 좋은 기업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장기 자산을 넣어놓기가 좋은 툴이어서 그런 비클이어서 저희 이제 그런 얘기 드리는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요점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포트폴리오 두 가지를 한 사람이 계좌 두 개를 터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굴곡은 있겠지만 결국 저희는 이제 세상의 구조가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구조가 바뀐 그 구조에 맞춰서 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자꾸 살았다 팔았다 하지 말자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그 리스크 패리티라는 그런 자산 관리 방법이 있어요. 자산 배분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포트폴리오를 계좌를 2개 갖고 계시면서 본인이 지금은 저희가 50대 50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한쪽에다가는 그런 자산을 넣어놓고 이쪽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정말 수익성을 실현해야 되는 때들이 사실 있는데 아까 제가 빅텍은 아마 좀 길게 갈 걸로 보여지는데 나머지 테크 기업은 어떤 이 프로세션과 어떤 이 커브가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저희는 너무 좋게 생각해서 2017년도 12월 달에 로보틱스 관련된 투자를 좀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2018년 초까지는 정말 너무 그랬었는데 2018년 2월 달에 그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큰 조정이 나왔는데 그럴 때 돈이 싹 다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로보틱스 관련된 기업이 최근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기술이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하거든요. 돈을 벌 때 투자해야 된다. 꿈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2017년도만 해도 로보틱스는 굉장히 중요한 핫한 이슈였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버는 부분이 적었는데 최근엔 그럼 왜 돈을 버냐? 로보틱스가 AI와 IoT와 만났더니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보틱스 예를 들면 뭐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로봇은 한 3가지 분야가 있는데 제조업 로봇이 있는가 하면은 전문가용 서비스 로봇이 있고 개인 서비스용인데 일본 개인 서비스 로봇은 이제 일본의 휴머노이드 같은 치매 노인들과 같이 지내는 그런 로봇인가 하면 전문가용은 인투티브 서지칼 같은 미국 회사가 운영하는 그 로봇 수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의 어떤 판매나 어떤 그런 변화의 속도가 과거하고는 너무 다른데 왜 그런가 봤더니 AI와 합쳐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술의 시대는 저희는 이 컨버전이라는 거, 기술과 기술이 합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기술 앞으로 미래를 지배한다. 그래서 탁 사놔두고 그냥 힘들어지는 걸 볼 게 아니라 정말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것들이 뚜렷한 그런 기술 산업들의 비중을 두면서 가야 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포트는 그런 식의 투자를 하고 이미 먼저 올라가서 그런 경우들은 이제 이익 실현을 해서 뭐 다 팔진 않습니다. 저희는 원금은 딱 남겨두고요. 뭐 5천을 투자했으면 5천에서 이익을 난 부분만 잘라서 팔아서 그 부분은 이쪽 포트폴리오로 옮기고 얘는 그냥 원금은 가져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과 관련해서 뭔가 지금 언택트 주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조정이 만에 하나 생긴다 하더라도 네. 흔들리지 말고 일단은 네. 보유하는 전략을 네네. 이제 이야기하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고비가 넘어가면 수십 년간의 독점 과정을 네네. 겪게 될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그런 기업의 조건에 맞는 기업들인 경우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빅텍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아마존 얘네들은 제가 말씀드린 현재 지금은 꿈이지만 돈을 버는 기업 그런 사업이 돼가는 것들에 7개, 8가지에 다 공통적으로 투자돼 있어요. 예를 들면 AI 회사를 다 사들였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 대한 회사를 다 사들였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이커머스 관련해서도 다 플랫폼을 다 갖고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몇 년 뒤에 과점 체제가 됐을 때는 이 빅텍 기업들이 그 모든 분야에서 주요한 위치를 갖게 될 거라는 건데 그러면 이 주된 그 기업, 이 빅텍을 갖고 있는 건 꽤 중요한 의미인데 사실 그 사이에 기술이 발달하면서는 흥했다 망했다 하는 기업은 생길 거라는 거고요. 네. 저희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중소형주라도 그 지금 당장 돈을 버는 산업에는 돈을 좀 그래서 올해 들어서 제가 투자를 시작했던 2-3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IoT 같은 것들은 올해 돈을 넣었는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AI가 가동이 되니까 로봇이 가동이 되니까 IoT가 비로소 수익성이 생기는 분야가 돼버린 거죠. 그렇지만 이게 사실 계속 끌고 갈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닌 게 합병돼 버립니다. 커다란 회사들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짧게 관리를 해야 하는 거고 얘는 뭐 몇 년을 들고 가겠다 고집을 할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언택트 관련 이제 기술주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너무 광범위한데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대감으로 지금 현재 네. 시세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정말 뭐 아마존 같은 예. 이 여러 가지 어떤 네네. 진짜 그 상업화된 어떤 네네.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네네. 나오면서 수익을 네네. 내고 있는 네네. 이런 것들은 네네네.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가져가면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뭐 제가 지금 아마존 말씀을 드렸지만 좀 유망하게 보시는 네네. 그런 어떤 미국의 네네네. 회사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각으로 기업을 좀 추적해 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는 테크 산업이랄까? 그런 산업은 뭐냐? 이게 이제 저한테는 지금 이제 바로 투자해도 되고 그런 쪽이다 보니까 현재는 저희가 보는 이제 저희가 한 7개 정도 산업 테마를 갖고 시장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장을 지배적으로 움직이면서 실제로 그게 그 매출이라는 EPS 같은 걸로 확실히 바뀌고 있는 산업을 저희는 이제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내에 있는 기업들이라면 지금은 지금 투자해도 좋은 그런 거고 특별히 클라우드 컴퓨팅이 좀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대로 하면 저희는 이제 CDN 사업자를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CDN 사업이라는 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어떤 그건 부분을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넷플릭스가 익숙하시니까 넷플릭스 구조를 넷플릭스를 저희가 그러니까 집에서 보시려면 네. 그 넷플릭스의 컨텐츠들을 저희가 주문하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게 돼야 되니까 그게 어딘가에 모여져 있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그런 개념으로 돼서 대용량의 시설을 그 컨텐츠를 저장해 놨다가 이쪽에서 콜했을 때 불러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고 넷플릭스도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의 7, 8년 된 것 같아요. 7, 8년 전에 사고가 하나 났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서비스가 잠시 중단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넷플릭스가 지금 말씀드린 클라우딩 컴퓨팅 회사인 아마존 AWS,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클라우딩으로 한 7년간에 걸쳐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쨌든 엄청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 넷플릭스가 만약에 영화 하나를 이제 이쪽 한국에 있는 사용자가 가입자가 신청을 했을 때 미국에 있는 서버에서 얘가 와야 된다면 당연히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트래픽 증가해서 뭐 유튜브도 좀 질 낮은 걸로 좀 낮춰야 된다 이럴 정도로 그 트래픽 문제가 생기는데 CDN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여서 한국에 중간에서 얘를 쏴줄 수 있는 받아서 쏴줄 수 있는 또 다른 서비스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딜레이 타임이란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또 뭐 해줄 수 있냐면 보완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CDN 사업자들이 지금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이제 초반이라서 좀 더 확장될 것 같으니 아주 대표적인 그런 클라우딩 컴퓨팅 사업자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지만 그렇죠. CDN 사업자는 그거보다는 낮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최근에 패스트리 같은 회사는 엄청나게 부각되고 있는 중이고 아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기업 같은 경우가 아마 대장주겠죠. 그렇습니다. 가장 큰 매출이라든가 맞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밸류가. 네, 맞습니다. 근데 2등, 3등 네네. 이런 기업들은 네. 아직은 여기에 비하면 좀 낮습니다. 맞습니다. 이럴 경우 네네. 투자자 입장에서 네. 들어오른 그 아래쪽에 줄을 네네. 매입하는 게 네네. 유리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대장주 시장을 점유할 가능성이 높은 줄을 선택하는 게 옳을까요? 네. 그럴 경우 첫 번째 규칙은 침투율을 판단해야 합니다. 제가 말한 CDN이 사실상 지금 얼만큼 반영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넷플릭스가 단순한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딩 서비스 쪽으로 이동한 것들은 오래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클라우딩이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초반에 막 이동될 때는 애널리스트나 발견한 보하고요. 네네. 지금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러면 CDN이라는 서비스가 지금 얼만큼 이 유저들에게 침투됐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핸드폰에 관련된 침투율,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전체 인구 중에 몇 프로가 쓰냐. 이런 것과 같거든요. 네. 그럼 CDN 서비스를 정말 많이 쓰고 있다면 2위가 더 나은 거겠죠. 네. 그렇지만 그 자체가 빨리 올랐지만 가격은 지금 침투율이라는 게 낮다라고 하면 그럴 땐 무조건 1위를 사줘야 되겠고요. 아직도 시장이 개척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되겠고요. 그 독점력이라는 것도 물론 따져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요즘 최근에 나스닥백에 들어간 기업 중에 다큐사인이라고 전자 그 서명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전 세계 점유율 70%입니다. 근데 한국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액티브엑스 없어지고. 그러면 이런 데는 올랐어도 얘를
경쟁자가 쫓아오는 데 있어서 상당한 격차를, 예, 그게 이제 워렌 버핏이 말하는 모트라는 그 해자 아니겠습니까? 네. 예, 건너올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가격에서도 저희가 사줘야 하는 건데, 이 사업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드린 만약에 클라우딩 컴퓨팅이라고 본다면 그런 경우라면 CDN이 얼만큼 침투했냐를 봐야겠고, 또 한 가지 대안을 드린다면 저희가 좀 선호하는 방법인데, 그 클라우딩 컴퓨팅 하는 회사를 통째로 사버리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네. 클라우딩 컴퓨팅 인덱스에다 투자하는 거죠. 아, 인덱스에다. 네, 그러면 1위 기업부터 매일 기업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 빠르게 부각되는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2위가 더 빨리 오르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 2위의 상승이 나의 수익률로 돌아옵니다. 네. 아예 그 시장 자체를 그냥 사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ETF라든가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통해서. ETF를 통해서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CDN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어떤 그 테마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워낙 아주 세밀하게 네. 미국에 다 만들어져 있죠.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그런 그 자문사가 사실은 저희는 고객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 고객들이 전혀 상관하실 수 없고 한쪽에서 운영하는 과거의 모델이 아닙니다. 저희는 자문사로서 과거의 모델을 갖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그 운용사에게 자문을 해서 사모펀드를 증권사에다 팔아서 자문하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증권사의 랩을 저희가 그러니까 자문하는 게 있는데 그건 과거의 모델이에요. 근데 저희 자문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전에는 없던 모델, 2017년 5월 달에 법으로 새로 생긴 그런 라이센스인데 고객에게 직접 자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고객이라는 건 법인 개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직접, 예전엔 자문 누가 했냐면 판매사를 통해서 했었거든요. 네. PB들을 통해서. 저희는 직접 자문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를 갖고 있고, 다만 자문할 수 있으면 뭐합니까? 고객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동안 지금까지는 정말 생소한 이 세상에서 이제 고군분투해 왔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왜냐면 저쪽에, 여의도 쪽에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오히려 좀 이렇게 생겼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같은 데가 고객과 상담을 하고 자문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어떤 성과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예전에는 어땠냐면 자문이란 게 고객이 들으신 다음에 가서 고객이 삼성증권, KB증권 가서 직접 사셔야 되셨어요. 네. 지금은 저희가 자문을 하고 나면 저희 핀텍 기술로 돼 있어서 저희가 6개 증권사랑 제휴가 돼 있는데 고객이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되시면 바로 실행하셔서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MP라는 걸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핸드폰으로. 그래서 바로 고객이 지점에 안 나가시고 저희가 말한 해외 ETF를 바로 주문 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내고 저희가 주문 가격을 다 넣은 그 주문서에 OK만 누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핀테크 분야도 상당히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거죠. 네. 네. 그래서 정말 그 미래를 바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주요 맞습니다. 파트로 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은행이라든가 거대 증권사들의 맞습니다. 어떤 자리가 점점 네. 좁아지는. 맞습니다. 네. 예.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건 엄청난, 금융사에 있어서는 엄청난 도전이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말씀 주신 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특이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카카오뱅크라든지 토스라든지 이런 데들이 아마 이 세상을 향후엔 지배하게 될 거다. 금융은 가라앉고 이렇게 생각했었고 저도 그런 쪽들이었는데 최근에 특이한 흐름 2개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존이 골드만삭스에게 자기들의 데이터를 주고 아마존이 상품을 내놓도록 하는 거예요. 원래 개념대로 하면 다음 카카오 개념으로 하면 자기들의 그 카톡 고객에게 직접 금융상품을 런칭하는 그런 방식의 금융에 진출하는 거였는데 아마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몰에 들어와 있는 그런 그 사업자들에게 주는 대출이 있어요. 그 상품을 데이터를 오히려 골드만삭스에게 주고 그 상품의 모든 세팅과 모든 판매를 골드만삭스가 하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기존의 금융사가 가라앉고 새로운 그런 IT적인 핀텍 회사가 부상하는 그런 본격적인 흐름 속에서 아니다. 기존의 금융사가 이들과 그러니까 빅텍 공룡과 협업하는 이게 하나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 알리바바의 엔트파이낸셜이라고 네. 알리바바의 금융사가 있는데요. 얘가 또 이번에 뱅가드에게 똑같은 걸 준 거예요. 지네가 하지 않고 자산관리 서비스를 뱅가드의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의 어떤 프로젝트.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더
어찌 보면은 그 어떤 생산성 면에서도 그렇고 전문성을 살리는 거에서도 그렇고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세상은 그렇게 쉽게 예상대로 가지 않는다는 그렇죠. 근데 하긴 자본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상하는 대로 대형 그런 네네. 금융기관들이 네네. 그냥 눈 감고 그냥 쓰러지지는 않겠죠. 그렇죠. 살기 네. 위해서 발버둥을 맞습니다. 치겠죠. 맞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그들 나름대로의 뭔가 또 길을 발견하게 맞습니다. 되고. 그래서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또 딱 그 가운데 있는 회사고요. 사실은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좋아진 건 제가 증권사 있을 때 주식 브로커 때나 PB 때보다 좋아진 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객이 중심이 됐어요. 고객이 편리하면 이제 구조를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증권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에피소드 굉장히 많죠. 저도 주식 브로커 할 때 그 근방에 웬만한 건물 주이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만약에 관리사원 대리로 해놓으시면 대리로 해주면 엄청 불만하시면서 부장 정도는 돼야지 뭐 이러셨었거든요. 스페셜인데 시점장 나와. 네,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어떠냐면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빅텍과 같이 협업하는 그런 금융사들도 있고 또 카카오나 토스처럼 정말 이 기술을 사용한 이런 서비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선택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이제 결정 났다. 뭐냐면 어떤 걸 하면 좋은지를 알고만 있으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뭘 투자하면 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만 알고만 있으면 선택폭은 넓어졌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알려주는 역할을 하자. 저희는 이제 그런 쪽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어떤 혁신적인 그 네, 비즈니스 모델들, 맞습니다. 기술을 활용하는 네. 이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지금 주로 말씀하신 거는 이제 미국 쪽에 관련된 맞습니다. 이야기지 네.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 하면 네. 또 미국과 함께 G2 패권을 경쟁하는 네. 중국의 네. 플랫폼도 만만치 않잖아요. 맞습니다. 텐센트 조금 전에 맞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길 것 같아요. 기술에서는 조금 앞서는 네. 미국 쪽의 플랫폼 기업들, 뭐 네. 말씀하신 아마존이 됐든 뭐 네. 여러 네. 중국의 어마어마한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네. 중국의 새로운 플랫폼 기업들. 네.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네. 어느 쪽을 네. 조금 더 유리하게 볼 수 있을까라는 네. 질문이 생기거든요. 네. 저희는 투 트랙으로 추천을 드려서 포트폴리오에 넣어드리고 있고요. 비중은 압도적으로 미국이 70, 중국이 30 정도 될 정도로 미국을 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중국의 테크 기업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면 저는 너무너무 그거에 아주 엄청나게 매력을 느끼는데 중국은 특이하게도 그 결제가요. 네. 현금 결제가 순식간에 없어지고 대부분 모바일 결제가 됐습니다. 특별히 제가 보니까 QR코드로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모바일 결제가 점유율이 90%막 이렇게 가는 아주 높아지고 재래시장에서도 이 QR코드 결제를 하니까요. 네. 그 중국 모습 보면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현금은 그 구매자의 아무런 정보가 남지 않습니다. 모바일은 QR코드라고 할지라도 다 남아요. 네. 시간과 금액과 품목과 그 사람이 물어봤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거기 다 남아있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를 다르게 만드냐면요. 현재 AI에 대해서 특허 건수라든지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관련된 이런 속도를 보면 전 세계에서 중국이 AI 쪽은 적어도 1등에 버금갑니다. 근데 AI는 뭘 먹고 사냐면 빅데이터를 먹고 살거든요. 그렇죠. 이게 AI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AI는 딥러닝이라는 것 때문에 진화하는데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바둑에서 이겼을 때, 이세돌을 이겼을 때 알파고가 학습했던 그 수준을 그 뒤번째 알파고 두 번째가 학습하는 수준과 비교하면 또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네. 전 세계 바둑에 대한 어떤 그 레코드를, 그 기록들을, 데이터들을 공부했던 알파고보다 이제는 두 번째 버전은 뭐와 공부하냐면 컴퓨터끼리 공부합니다. 그 전에 알파고에게 무슨 데이터를 누가 줬냐면 사람이 줬는데 지금은 컴퓨터끼리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딥러닝이라는 개념 자체가 데이터가 많고 그게 폭넓으면 훨씬 더 빨리 유용한 기능을 갖게 되는 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국의 이커머스는 뭘 통해서 발전하고 있냐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네. 특히 거기는 일반 그런 어떤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데이터가 정말 그래서 그런지 신기하게 전 세계 음성 인식에 있어서 1등 중국에 있고 화상 그 페이스 인식의 1등이 중국에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래서 아시다시피 홍콩 문제가 막 생겼을 때도 마스크 쓰고 나오는 사람 소용없다고. 다 잡힌다고. 네네. 이미 벌써, 예, 그럴 정도로 중국은 데이터에 관련돼서는 압도적으로 어떤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커머스는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데, 저희가 예전처럼 그렇게 물건 보고 고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딱딱 오는 그 정보들을 보면서 의사결정 딱딱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즈 돼 있는 어떤 서비스는 그 사람의 데이터에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30대 여성이다. 그럼 벌써 쌓여있는 데이터가 AI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돼 버리면은 기본적으로는 구매율이라는 건 확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희한한 거는 제가 오늘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는데 뭐냐면 클라우딩 컴퓨팅에 있어서 1등인 아마존이 미국과 글로벌에서 이커머스 1등이에요. 중국의 클라우딩 1등인 알리바바가 중국의 이커머스 1등입니다. 이 클라우딩 컴퓨팅이 단순히 컴퓨팅 서비스가 아니라 데이터에 관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말씀드린 것처럼 이커머스하고는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데들은 AI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이커머스 시장의 확장, 특별히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해외에다 팔아야 된다면 중국은 좀 취약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자체 시장이 미국 자체 소비 시장과 이제 같아졌어요. 6조. 예, 미국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그렇죠. 정말 속으로 두려워하는 건 그거 같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도 사실은 지금 겉으로 때리지 못하지만 속으로 끝까지 아마 바이든이 돼도 전쟁할 이유는, 왜냐하면 얘네가 소비시장이 더 커지는 순간 기축통화의 위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힘도 훨씬 더 강해지니까 아마 온 힘을 다해서 이걸 막으려고 할 텐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미 6조입니다. 네. 그러면 그 시장에서 이커머스를 장악할 수 있는 그 기업에게 줘야 될 저희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다. 근데도 저희가 중국 관련해서는 왜 비율적으로 확 낮춰서 생각하고 그러냐면, 제가 봤던 몇 개의 나라들, 예를 들면 미국조차도 성장률이 높을 때 다우지수가 올라간 게 아니라요, 금리가 낮을 때 올라갔어요. 80년대 이후에 지금 이런 커브가 생긴 건데, 그전엔 플랫했거든요. 미국 성장률도 20%대일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때 주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네. 그런 것처럼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였고, 정말로 한국이 두 자리 숫자 성장할 때 주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예, 아주 성장률이 낮아졌는데 오르고 있는 거죠. 중국도 성장률이 높지만 오히려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길게 보이고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미국은 그런데 성장률이 낮지만 왜 오르냐? 뭐 이렇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엔 미국은 그 자본 배치라는 그런 용어가 저한테 딱 들어왔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업이 돈을 벌면 5가지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본을 배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자기가 기존 사업을 더 크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신사업에 진출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 매수할 수 있고요. 배당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A 할 수 있고요. 한국은 이게 다 꽝입니다. 정말 기업에 돈이 많아요. 왜 돈이 많냐면 재벌 구조라서. 재벌 구조는 순환 출자 방식이라 그 기업의 주식을 제일 조금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OECD 국가 중에 삼성전자의 주식을 그분들이 제일 조금 갖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주식을 제일 조금 갖고 있을 때 하는 일이 뭐냐? 배당을 안 줘요. 자기가 많이 갖고 있으면요, 배당을 주면 자기한테 오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안 갖고 있으니까 배당을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대로 배당이 낮아요. 순환 출자돼 있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 지금 이제 많이 바뀌었죠. 지주회사 제거. 맞습니다. 네. 그게 아주 좋은 거고요. 아주 의미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사주 매수, 배당, 이거에 대해서 전 세계 꼴찌예요. 근데 미국은 성장률도 낮고, 그렇지만 걔네는 그거 1등이에요. 중국도 뭐 상당히 많이 준다고 들었는데요. 배당은 그런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 배치나 이런 부분들은 중국도 상당 부분이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증자, 수없이 많이 돈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주식수가 많이 늘어나는 구간에는 주가 못 오릅니다. 네. 계속 투자가 들어오니까요. 중국 전체로 보면요. 한 기업은 아니지만 전체로 보면 계속 돈이 들어와서 주식수가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중국 인덱스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네. 장기적으로는요. 예,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가 한국에 대해서 그런 딜레마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면에서는 부분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예외인 데는
테크. 결국 이제 언택트 네. 관련된 기업들이 네. 중국에서도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관심 가질 만한 기업들이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보통은 이제 내수주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네네. 그거보다는 기술주.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 중국의 리스크 중에서 최근에 지금 그 은행들이 엄청나게 중국 은행주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예, 모든 인덱스에서도 뒤로 밀리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정부가 쥐어짜서 재정 정책을 써서 코로나로부터 살아나는 모든 국가가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죠. 그 정부가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 그냥 그거를 감내해야 되는 조직이 중국에서는 은행인 거죠.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공산국가니까 모든 걸 다 은행을 통해서 다 정리하고 맞습니다. 네, 풀어버리고. 맞습니다. 예. 우리 옛날에 공적 자금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 맞습니다. 그냥 네가 그냥 감당해. 네. 그렇게 되니까 주가는 빠지는 겁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자기네가 대주주니까 이건 우리 거나 마찬가지니까.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중국은 정책 리스크라는 게 진짜 커서요. 네. 제가 왜 경험을 말씀드냐면 2012년도, 11년도, 13년도에 제가 우리 고객들 증여를 해줄 때 그때 중국의 가장 핫한 주식은 그때 막 중국 1등주에 투자하라 막 이런 거 막 이 중국 1등주가 왕왕식품. 강사부일, 강사부일체인가요? 갑자기 이 라면 회사, 과자 회사,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옆으로 갔습니다. 더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게 왜 포인트가 되냐면 한국은요, 한국 인덱스가 못 오르는 구간에 삼성화재는 80배가 올랐어요. 아, 엄청나네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국민 소득과 같이 움직이거든요. 소비주가, 내수주가 오르는 구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때 중국 1등주도 그래서 이제 1만 불 막 얘기하면서 중국의 내수주가 상장할 때가 됐다고 해서 넣었던 거예요. 텐센트만 살아남았어요. 제가 넣었던 것 중에. 근데 그 내수주가 죽어 낮아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국의 정책이요. 그냥 하루아침에 다 넣어. 정책 리스크가 크군요. 예. 왜냐하면 거기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을 투자할 때 저희가 그렇게 만만하게,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 중국 1등재 투자라는 그냥 마케팅이었어요. 모두가 맞지. 예. 시장이 크니까. 네네네, 맞지. 한국에 삼성화재가 있다면 여기는 이런 평안보험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샀는데 결과는 지금 7년 지나서 정말 꼼꼼히 따져보면 옆 밑으로 가버렸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이 부각이 되는 네. 이 언택트.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든 중국에 투자하든 언택트에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투자자들 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네네. 네. 저는 사실은 기회만 되면 오늘도 혹시 기회가 되면 그 밸류에이션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걱정스러운 게 이게 너무 과도하게 값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거고, 그런 생각이 어딘가에 움츠려 있다가 우리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전문가라는 분이 정확하게 어떤 딱딱 집어서 지표로 말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많이 올랐다. 이거 버블이라는데. PER 100, 네네네. 120배. 네네. 막 그럼 막 가슴 떨리는 상황에서 좀 조정 들어가 보십시오. 팔게 되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들을 좀 줄여드리고 싶어서 기회 될 때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요 정도까지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저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도 꼭 드리고, 될 수 있으면 학습을 많이 시켜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그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네네네. 하고요. 어쨌건 지금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어쨌든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네. 중국도 일단은 투자의 대상으로 볼만하고, 네, 거기에다가 맞습니다. 한 30%의 비율은 투자할 만한 네, 맞습니다. 가치가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예, 하면 되겠네요. 예, 예. 네. 우리가 이제 보통 투자할 때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는 간접 투자가 유행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즘은 좀 ETF 붐이 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건 아무도 못 믿겠다. 네, 내가 맞습니다. 제대로 찾아가지고 직접 맞습니다. 하겠다. 이런 분도 맞습니다. 있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근데 가장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ETF인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투자자들 가운데서 보면 이제 정식 투자자가 있을 거고, 내가 목돈이 있는 거를 가지고 좀 더 크게 불리려는 이런 네네.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네. 이런 타입의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투자가 좀 더 유리할까요? 사실은 이제 ETF와 펀드를 비교해 봐야 되고, 개별 주식과 ETF를 비교해 보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목적에 따라서 적립식과 거치식은 그 분류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좀 나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펀드랑 ETF를 비교하면 그냥 무조건 ETF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펀드라는 것들이 ETF도 끝에 F가 펀드이기 때문에 저는 정체성을 펀드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펀드는 제가 고려하지 않는 게, 진화된 펀드가 있는데 구버전을 볼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두 개가 펀드이기 때문에. 그럼 이 펀드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리서치를 하고, 그러니까 개별 주식 투자하고 조금 다른 거죠.
그런 면에서 책임을 개별 주식은 자기가 조사해서 자기가 지는 거지만 이쪽은 물론 책임 뭐 펀드 매니저가 져주진 않지만 어쨌든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면에서는 똑같은데 맡길 때 효율성은 사실은 내가 맡기는 비용이 적은 게 좀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근데 펀드는 해외 펀드란 타이틀만 달고 있으면 총보수가 2.2%대 이상이 넘어갑니다. 상당하네요. 네, 해외랑 게 붙어있기만 하면 그렇고요. 사실 총보수는 웬만하면 2.5%대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ETF는 심지어는 뱅가드에서 나온 ETF는 0.02까지 있으니까요. 그게 쌓이면 10년, 20년 되면 엄청나겠네요. 길수록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용이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투명성인데 이게 뭐냐면 펀드는 그 펀드가 갖고 있는 기업 주식에 대해서 찾아 들어가면 이 기록이 3개월 전 겁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3달 전 거만 공시하도록 돼 있어요. 네. 예전에 미래에셋에 막 그 따라 거래하는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있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서 펀드에 뭘 투자했는지 보면 이건 3달 전 거니까 믿을 수가 없죠. ETF는 당일날 바로 변동 내역이 뜹니다. 그런 측면에서 투명성이라고 보통 말하는 이것도 저희가 볼 때 왜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실 우리 투자에는 어떤 오류들이 잘 발생하냐면 나는 지금 이제 유동성이 많으니까 원자재에다 투자하고 싶어. 예를 들면 금에다 투자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해서 금 펀드를 딱 들었는데 네. 금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금 펀드를 들었는데 그 펀드가 블랙락에서 나온 금 광업주 펀드인 거죠. 그러니까 금은 금인데 금 하는 탄광 그 회사 광업주 펀드인 거예요. 네. 그럼 지금은 그게 성적이 더 좋거든요. 그렇죠. ETF보다. 지금 뭐 주식도 오르고 원자재도 좀 들썩들썩 하니까요. 근데 뭐 언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주식시장이 큰 조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주식이 좀 크게 빠지는 시기가 오면 이 광업주 펀드이지만 금에다 투자했으니까 우리가 원래 기대하는 건 주식시장이 위험해지면 금은 보수적이니까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들어놓은 건데 그렇죠. 이 광업주 펀드는 주식시장 폭락할 때 같이 폭락해요. 왜냐하면 주식이거든요. 주식이죠. 네. 그래서 바로 이 펀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아까 투명성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아까 제가 CDN 서비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그 클라우딩 컴퓨팅 관련된 펀드라고 쳤을 때 CDN 그 사업자들이 좀 들어가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3달 전 걸 보여준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이것들은 좀 훨씬 더 지금 뒤떨어진 방법이다. 뭐 그런 것도 있고 ETF 같은 경우는 매매를 바로 해버리기 때문에 3일이 걸리는데 국내 ETF 같은 경우는 뭐 해외도 4일이면 결제가 되는데 펀드들은 해외 그러면 무조건 9일, 12일씩 걸려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내가 이 시간에 매도를 했지만 그 날짜로 매도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ETF는 그 당일 그 가격으로 매도되니까요. 사실상 저희들이 투자하기에 좀 좋은 면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펀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교하지 않는 대사. 그래서 ETF는 아까 말씀드린 펀드하고 비교하면 기본적으로는 우월하다. 네. 근데 개별 주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요즘 상당히 많이 그런 고민을 가지실 만한 게 일반적인 ETF나 이런 그 어떤 상품으로 들어가 있는 거에 수익률이 낮아 보일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개별 주식이 워낙 한국이 지금 종목장이었기 때문에 네. 예, 내가 뭐 하나 산 건 이만큼 나는데 너한테 맡긴 건 요거밖에 안 났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별 주식의 투자가 훨씬 더 우월해 보이지만 단지 뭐가 있냐면 개별 주식은 제가 보기에는 투자를 충분히 ETF 같은 것들 통해서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주식 브로커나 PB를 하면서 느꼈던 주식 투자의 가장 어려움은 사실은 투자는 주식입니다, 사실. 근데 예, 주식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기업을 찾고 기업을 보고 내가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얘가 다 좋은데 어떤 게 있냐면 심리적으로 취약한 자산이에요. 이게 하루 종일 가격이 오르내리니까 사람을 참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 들여다보게 해요. 잠 못 자죠. 네.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돈 문제가 있고 아닌 문제가 있는데 삶의 문제를 보면 이거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예전에 제가 주식 브로커 때 어떤 사모님, 꽤 잘 사시는 사모님이 9시에 땡 하면 컴퓨터 한 번 앉으셔서 3시에 끝내시는 일을 하시길래 사모님 좀 여행도 가시고 그러게 근데 나 이거 마음이 안 돼 이러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식 브로커 때 직장인분 한 분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회의 들어가도 계속 하루에 거래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제 우수 고객이 되셨어요. 푸드 사고 팔고. 수수료를 많이 주셨고. 네네네. 거래를 이렇게 많이.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저 지금 50대 중반이니까 제 아들이 이제 직장 가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보면, 그런 헛된 낭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직업이 사실 제가 PB 때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컨퍼런스에서 무슨 얘기냐면 휴먼 캐피탈. 휴먼이 캐피탈이라는 거죠. 일본에서 굉장히 강한 거예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당장 저희가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투자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지금 그런 시대니까. 네. 근데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데 이 개별 주식이 자기 삶을 뺏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점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이게 수익이 나면 마음이 굉장히 쉽게 자기 과신이라는 그런 딜레마가 있어서 그러면 뭐 조울증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조정 나온다 그래도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고를 수 있어.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가 안 됐을 때 오는 그 황폐함이랄까? 예, 그래서 예전에 그 닷컴 버블 시대죠. 한통 프리테. 그거 20만 원대까지 갔던 그거 직원으로 받으신 분. 그게 몇천 원, 만 원대까지 내려올 때까지 한 주도 못 파셨어요. 폐인 되시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개별 주식 투자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힘든 면, 그래서 내 삶을 좀 챙기고 그러려면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전적으로만 맡기시면 안 되고, 왜냐면 전적으로 맡기시면 제가 보니까 서로의 꿈이 달라서 그게 있으셔서 공부는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개별 주식 그렇게 심리적으로 시간이나 이런 거 매이는 것보다는 전 ETF 추천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점도 있지만 향후 세상은 어떤 게 있냐면 세상의 구조가 바뀌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하나의 내가 믿었던 주식조차도 시대를 못 쫓아가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제가 함부로 폄하할 수는 없는데 반도체 인텔 같은 그 우리의 클래식 그 기업조차도 저희는 어디다 투자하냐면 반도체 지수에다 투자하거든요. 그 안에 뭐 20개 이상의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있는데 그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추구하는 그런 기술들은 다 달라요. 이미 많이 변화해간, 아까 제가 클라우딩에서 CDN이 최첨단인 것처럼 반도체에서도 비메모리, 배모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주도적인 어떤 반도체 기업과는 10년 뒤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반도체 우량 기업들 인덱스를 투자해 놓으면 앞서가는, 앞으로 변하는 세상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ETF가 좋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긴 뭐 말씀처럼 이 기업이 10년에도 살아남을지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예전에는 그래도 좀 감이 있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가 바뀌는 그런 어떤 구간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ETF가 훨씬 유리하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네. 그러면 이 ETF를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큰 매력으로 보는 게 이제 자산 배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분산 투자하는 거. 근데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크지가 않아요. 네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뭐 CDN 중심의 이런 거, 뭐 아니면 뭐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뭐 QQQ 뭐 이런 거, 여기 이런 데다가 한 군데다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래도 ETF도 막 나눠서 분산을 해야 되나요? 네. 첫 번째 사실은 내 자금이 크지 않을 때 ETF를 투자하는 장점이 더 큰데요. 첫 번째 말씀드릴 건 뭐냐면 중국과 일본 같은 데 주식을 사고 싶으면 텐센트는 지금 900만 원 있어야 한 주 사요? 한 주는 아닌데요. 중국은 100주 단위, 1000주 단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투자를 하려면 900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텐센트 사려면. 일본의 키엔스라든지 이런 유명한 로봇 기업들 사려면 2천만 원 있어야 됩니다. 한 번 거래를 하려면요. 네. 그런데 걔네들을 갖고 있는 저희가 추천하는 예를 들면 로보틱스 ETF라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국 인터넷주 ETF라든지 얘네들은 몇만 원. 네네네. 그러니까 작을 때 오히려 할 수 있고요. 질문 주신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이 있거든요, 저희가. 연금, 퇴직연금, 그 다음에 내 목돈, 세 가지를 다 나눠서, 연금에서 지금 만약에 ETF를 살 때도 연금에서 사는 ETF는 저는 인덱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QQQ처럼 나스닥 100 지수 인덱스거든요. ETF거든요. 그게 그러면 연금은, 사실 연금, 퇴직연금은 뭐가 좀 어렵냐면 해외 ETF를 못 삽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는 게 연금이나 퇴직연금에서 살 수 있는 뭐냐면 타이거 나스닥 100.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네네네. 국내에 상장돼 있지만 QQQ를 똑같이 움직이는. 걔를 연금에서 꾸준히 사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미국의 기술기업 100개에다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ETF가
그쪽 나스닥에 직접 하는 ETF와 똑같은 조건이라고 저희가 생각해야 되나요? 해도 됩니다. 얘는요. 보통 우리 국내에 상장돼 있는 ETF들은 합성이라는 게 있어서 합성 ETF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반 ETF가 그 본 주식들을 다 갖고 있는 거에 반해서 합성 ETF는 갖고 있질 않습니다. 스왑 거래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다르게. 그렇지만 어떻게 되냐면 트래킹 에러가 오히려 없도록 쫓아가니까 미국 나스닥 100이 QQQ가 올라간 만큼 얘는 무조건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실 건 없다. 다만 내가 나도 아마존을 갖고 있어. 뭐 이건 아닌 거죠. 나 미국 투자자야. 네네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쪽 다른 쪽에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투자할 때 보면은 가장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환율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네. 물론 네. 어떤 위기 상황에는 달러의 뭐 어떤 그 상승 때문에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를 예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달러 자산에 투자하면은 네, 정말 몇 년 후에는 네.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가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투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ETF는 원 자산으로 투자가 되니까 네네. 해지가 다 되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해지형이 있고 아닌 게 있고 국내에 설정된 ETF는 또 그것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추천드린 건 해지형은 아니에요. 해지를 안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달러 약세를 예측하는 기간은 아무리 그래도 짧은 구간으로 봅니다. 저희가 볼 때. 저희가 투자를 물론 1년 내에 하죠, 실질적으로는.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타임 호라이즌은 사실은 연금은 10년, 20년 이상인데 네. 연금에서 10년 동안 달러 약세가 올 거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상 진정한 리스크는 뭐냐면 코로나처럼 금융위기처럼 대폭락의 경기가 아주 침체에 빠지는 위기인데 그때 잘 보시면 달러는 항상 강세입니다. 그렇죠. 해지가 필요 없는 거죠. 길게 보면. 그래서 저희가 미국 ETF를 사면서 해지 얘기를 할 때는 소용없다 이건 아닌데요. 예, 연금 자산 같은 데서는 해지 갖고 따지실 필요는 없다. 그냥 달러에 연동되는 네네. 그런 ETF로 하셔도. 국내 ETF로 투자하면 된다. 네네네. 왜냐하면 길게 가는 거라서.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거나 똑같은 효과를 맞습니다. 얻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월급장이인 분들은 나 돈 없어. 네네, 없습니다. 근데 퇴직연금은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예. 그거를 하면 가지고 됩니다. 투자로 활용할 네. 수가 예, 있겠네요. 하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지금 사실 좀 연금은 굉장히 빨리 들어오고요. 퇴직연금도 DB, DC 많이 들어오는데 왜 저희가 기뻐하냐면 다 자산이 있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월급쟁이 똑같이 뭐 다 겪어갔지만은 저희 애가 둘이 있는데 얘들이 엄청나게 먹어대서 저축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다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연금이라도 퇴직연금이라도 작은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 그렇죠. 쌓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좋다면 여기서라도 하는 게 좋죠.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처음에 드렸던 질문인 적립식 투자자, 네네. 그다음에 목돈 투자자, 네.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 각각 특성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게 네네네. 좀 수익률에 좀 유리하게 될까요? 저는 최근에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아마존은 너무 많이 올랐고 네. 테슬라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객분은 이런 생각이 선생님들 중에 이런 생각, 난 테슬라가 앞으로 지배적인 어떤 기술의 회사가 될 거는 믿어져. 지금 너무 빠르게 가격이 올라와서 부담스러울 뿐이야. 혹은 금 투자를 제가 추천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러고 저희가 1200불에 샀는데 지금 1800불이 넘었으니까 그분들이 계속 이 가격에도 사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게 확신은 있으신데 부담스러우시면 적립식. 쌓이면 같아져요. 예. 그래서 뭐 적립식이라는 게 적금처럼 3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2회 분할 매수. 예. 아마존이 부담스러우시면 예, 나눠서. 테슬라가 부담스러우시면?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됐든 5천만 원이 됐든 1천만 원이 됐든 어떤 목돈이 있을 때 네. 12번에 나눠서 네. 그거를 그냥 사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뭘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걸 사는 이유가 중요한 거지. 지금 예, 당연히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 드릴 건데 네. 밸류에이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무형 자산형 기업들이기 때문에. 예, 지금의 밸류에이션 틀로는 절대로 그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무형자산이 지배하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지금 무형자산을 평가하는 밸류에이션 틀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기존 틀로 얘기하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자 하는 거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이고 맞습니다. 언택트 기술들이라고 해서 이제까지 없던 영역을 개척하는 맞습니다. 산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구조죠. 여기에 맞는 어떤 밸류에이션 틀이 나와야 되겠죠. 아직은 우리가 없는 없습니다. 거니까. 없습니다. 과거의 어떤 굴뚝산업 밸류에이션 측정으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맞습니다. 요즘 그래서 군데군데서 PDR 막 이런 얘기 하십니다. 드림이 들어가요. 가운데 드림이. 오죽하면 얘가 아무리 말려도 올라가니까 드림을 넣어버린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그런 시대다 보니까 계속 부담스러울 건데 부담스럽다고 안 샀더니 더 올라가 있고 부담스럽다고 안 샀더니 더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1,000만 원이 있든 1억이 있든 투자를 하기로 했으면 그냥 지금 바로 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 매입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시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또 어떻게 들어보면 맞는 말인데 이왕 투자할 건데 왜 미뤄? 지금 바로 다 해버리지? 근데 장기로 보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말씀대로 뭐 이렇게 몇 번에 나눠서 내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또 그게 항상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합리적이라서 나중까지 후회가 없는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주시장은 기본 주식 투자는 심리가 많이 좌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주식 브로커하고 PB 생활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PB 때도 마찬가지고 한 번에 샀던 적은 없습니다. 한 번에 요번에 과감하게 제가 IRP 자산이 좀 크신 분이 들어오셨는데 코로나 때 반탁 사들었어요. 그냥 통째로. 왜냐면 지금 제가 들어보십시오. 제가 쫌팽이가 아니고요. 지금 항상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도 부담스럽지만 시황 자체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이 될 건지.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또 왕왕거리는데 중국하고 9월 달 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제가 볼 때 시장 흔들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빅텍이 아까 말씀드린 엔타이트러스트 때문에 엄청나게 또 규제를 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왜냐면 유럽에 텍스레이디라는 분이 계세요. 전투하시는 분, 구글세 만드신 분. 그분이 지금 또 막 그러고 계시니까요. 그런 것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는 절대 이 가격 안 옵니다라고 저희가 장담 못 합니다. 하지만 5년 뒤, 10년 뒤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누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록 조금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싸게 살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좀 더 안전하고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분할 매수. 맞습니다. 그 분할 매수의 좋은 점이 분할 매도의 좋은 점이 두 가지 다 같은데요. 뭐냐면 팔 때도 반을 팔아놓거나 3분의 1을 팔아놓은 사람은 떨어지면서도 팝니다. 한 주도 안 판 사람은 정말 바닥 갈 때까지 한 주도 못 내놓아요. 사자도요, 만약에 10%, 20%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올라가다 떨어지면은, 더 사야지가 되는데요. 한 주도 안 사놓은 사람은 더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참 대부분 투자자들이 자기 심리에서 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상당히 폭락했을 때요. 대부분의 어떤 전문가나 아니면 기관들은 이것이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 장을 끌어올린 거는 국내에는 동학개미, 미국 같은 데는 로빈훗들. 맞습니다. 정말 개미들이 몰려 들어가가지고 맞습니다. 과거의 어떤 위기 때의 그 학습 효과 때문에 막 이걸 다 장을 끌어올렸단 맞습니다. 말이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투자 열풍,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변동성을 즐기자. 맞습니다. 좀 많으니까 약간 좀 투기적인 성향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동학개미 투자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중간에 막 동학개미가 막 이렇게 이슈가 됐을 때 질문들 많이 받았고, 저는 이렇습니다. 증권사 브로커 PB들은 항상 예전에 어땠냐면,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는 게 극심할 때 상투고, 예를 들면 객장에 애기 어분 사모님들 나타나시면 상투고, 그 다음에 개인들 툼에 2번이 나와야 바닥이다. 그랬죠. 그 외국인이 들어와야 이제 맞습니다. 시작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요번에 동학개미들이 들어오고 막 이런 얘기 나왔을 때도 증권가에서는 이거 물 안 좋다. 전문가들도 많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랬었거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서도 제가 PB하면서 좀 특이한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09년도 때 금융위기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로 해서 폭락을 해가지고 9년도에도 2008년부터 금융까지 안 좋았는데 그때 제가 여의도에 본사에 있을 때인데
굉장히 사실 제 PB 실적 중에 그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근데 왜 좋았냐면 제가 영업자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때 제가 운 좋게 사장님 회장님 그 지인들 계좌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다 비거주 외국인, 그러니까 한국에 계시다가 미국 가셔서 영주권자가 되신 분들이었어요. 제 얘기 잘 들어보시고 이것도 되게 저도 이제 그런 경험 때문에 알게 됐는데 그분들이 그때 2009년도 1월, 2월 달에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죠. 미국에 계신 분들이죠. 여기 한국에 계좌들이 다 있으십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뭐 요즘 뭐 사면 좋겠어. 근데 제가 뭐 사면 됩니다. 뭐 사면 좋겠습니다. 말하면 그래 돈 보낼게 사. 이렇게 쿨한 분들이니까 저는 그게 의문스러웠어요. 정말 내 명성을 들으셨나? 그것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그 주류 사회에 얘기들이 오고 간데 그게 뭐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2009년도 금융위기가 터지기 몇 년 전쯤에 미국에 가셨는데요. 그때 환율이 700원, 800원대. 네. 근데 그분들이 미국에 나가셔서 비상금으로 그냥 BOA 그런 은행들에다가 10억씩은 놔두셨던 거죠. 근데 그 2009년도에 저한테 보내시면 거의 더블이 납니다. 환율이 1,400원, 500원, 600원 갔었으니까. 그분들이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지금 한국으로 보내면 그냥 더블이 나니까. 그분들은 들어오면서 더블이 나니까 뭘 사는가도 관심이 크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한국은 삼성전자가 3분의 1 토막까지 가 있었을 때예요. 그렇죠. 그 무량하다는 회사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나는 더블 난 돈으로 왜 못 써? 그렇게 말을 잘 들어주셨어요. 저 그 해에 더블들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2009년도 11월, 12월에 전 세계에서 한국이 상승률 1등이었었으니까. 네. 제일 많이 빠졌으니까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실적이 제일 좋았고요. 예.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 저는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올해 코로나 때도 무슨 말씀 드렸냐면 제가 레이 달리오라는 분한테 배운 거예요. 레이 달리오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그 아티클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 그러시냐면 위기가 오면 빈익빈 부익부가 더 벌어진다. 그 이유가 뭔 줄 아니? 중앙은행이 부자들이 들고 있는 자산을 사줘서 그래. 그래서 그들의 자산은 올라가고 이 사람들은 자산을 다글다글 뺏겼기 때문에 더 가난해져서 그렇죠. 벌어지게 돼 있어. 그게 패러다임 시프트에 자세히 써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그랬구나. 그분들은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이 스마트해서 아는 줄 알았어요. 지금 살 때가 됐어. 이런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제가 경험하기에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작년도 올해도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위기가 오면 제발 정 떨어진다고 싹 다 팔아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위기가 왔을 때 팔아서 좀 할 수 있는 돈은 따로 놔둬라 제발. 네. 왜? 그때가 돈 벌 때다. 내가 경험한 건 그렇다. 이렇게 항상 그랬었는데 요번에 동학개미 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없었던 다만 말씀하신 대로 다소 어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피해 많이 떨어진 업종일수록 사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네. 근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의 로빈훗 동학개미들이 절대로 그런 쪽만 그러니까 인버스 레버리지만 한 게 아니고요. 반은 정말 우량주란 걸 담았더라고요. 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게 사실 저 지금도 뭐가 좀 그러냐면 앞으로 이 코로나가 확 앞당긴 그런 어떤 변화들 때문에 아까 제가 테크 말씀드렸는데 그런 산업들이 구조를 바뀐 산업들이 점점점 커갈수록 실제로 일자리는 정말 줄어들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 코로나 이후에도 정부는 계속 요번에 줬던 재난지원금을 계속 줘야 될 것 같다. 상설적인 실업급여를 줘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트러블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런 앞으로 예상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어는 자산 가치를 올려놓는 건데 레이 달리오는 그거는 금융자산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오신 동학개미 분들이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죠. 왜? 그렇게 투기적으로 사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뭐 한 본인 돈에서 10분의 1만 해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제 고객도 주식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딴 데 가서 하시더라고요. 주식은 재미가 있으니까요. 뭘 하시는데 10분의 9는 정말 성장하는 기업에다 넣어서 정말 어떤 다른 세상이 왔을 때 자산을 좀 갖고 있게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분들 저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이런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그리고 올랐는데 이건 내가 계속 들고 가도 되는가? 네. 혹은
지금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 네.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올랐잖아. 네. 지금 사야 돼? 안 오른 거에서 사야지. 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맞습니다. 그 비주도주, 인기가 없는. 맞습니다. 예. 과거에 그냥 반복됐던. 투자했다라는 네네. 그 의미만 있지. 네, 맞습니다. 실제로 미래에 투자하는 게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이런 오류를 저지르는 일 중에 하나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은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려야 된다라고 네네.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네.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제가 화면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그 조나선 헤스커리라는 사람이 쓴 책의 표지예요. 너무 멋지죠. 근데 제목이 자본 없는 자본주의입니다. 참 뭔가 아이러니하면서도 지금 현재 저희 그 주도 기업들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인 거여서 그림에도 보시면 딱 그 노트북 딱 올려져 있는 거죠. 예, 아무런 자본이 투하되지 않은, 자본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예, 자본주의의 가장 적당한 기업이라는 뜻인데요. 예, 제가 말씀드린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무형자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선 지표라는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의 틀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요즘도 계속 그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 아주 주목하는 지표들 중에 제조업 지표 굉장히 주목해서 봅니다.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 미국만 말씀드리면 미국의 제조업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이제는 서비스업이 80%.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제조업 지수라는 것들이 이 전체 미국 경제를 대표해 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의미가 있는 건 당연히 제조업 지표는 경기를 서비스업 지표보다는 더 자세히 말해주기 때문에 제조업 지표 의미는 있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는 이미 바뀌었는데 우리는 그 구조 바뀐 대상에 대한 어떤 그 계산하거나 판단하는 틀은 못 쫓아간 그런 개념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사례를 좀씩 또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PBR이 작년 기준으로 16배 뭐 이렇게 평가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PBR이라는 게 어떤 공식으로 되어 있냐면 PBR은 이 자본분의 이 주가 관련된 어떤 비율이다 보니까 이 주가에 대해서 자본의 비율이다 보니까 이게 16배라고 하면 사실 좀 황당한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 말하는 그런 오버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 분모의 자본이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했던 유형 자본만 계산되고 무형 자본이 계산이 안 됐다면 그러면 이 분모가 되는 자본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거의 배수가 말하는 16배조차도 의미 없는 그런 게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숫자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 그 PBR을 계산할 때 무형자산 평가를 받을 때 무형자산을 얼마로 받았냐면 5조로 받았는데 실제로는 이 총자산은 400조거든요. 네. 근데 무형자산으로 평가받은 게 5조밖에는 얼마 안 되네요. 네, 왜냐하면 이 그 무형자산을 그 규정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 기업 같은 경우도 그게 애매해서 게임 기업에 투자할 때 저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전까지 그 퍼블리싱 하기 위해서 게임 만들려고 들어가는 모든 게 비용으로 나오다가 어느 한순간에 얘를 자산 가치로 잡아주는 때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서프라이즈가 나오죠. 그때 폭등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애플도 사실은 지금 비율적으로 보면은 무형자산으로 인한 그 수익이 훨씬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무형자산 가치로 잡힌 거는 뭐 몇 프로 안 되게 잡혀 있으니 만약에 이 무형자산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제대로 평가가 된다면 분모 자체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PBR의 비율은 확 내려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컨셉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과거의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 지표들로 보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EPS의 주가의 그런 비율을 PBR이라고 말한다면 이 EPS가 과거의 EPS가 아니다. 아까 제가 SK텔레콤과 유튜브가 똑같이 18조를 냈지만 SK텔레콤에 나온 이익을 내기 위한 그 자본 투자는 진짜 오래전부터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야. 땅부터 해서. 그렇죠. 기간 산업이니까요. 하지만 유튜브는
자본이 뭐가 들어갔냐 이런 얘기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다 저런 스타일인 거죠. 에어비앤비는 숙박업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은데 숙박하는 호텔 이런 회사와 같은 데인데 저기는 자기네 방이 부동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전부 다 저게 계약 뭔가 거래에 의해서 생긴 거고 우버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회사인데 자동차 한 대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밑에 보시면 페이스북 컨텐츠 회사인데 자기네가 만든 컨텐츠 하나도 없고 알리바바 리테일셀러인데 자기네 점포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저런 기업들 우리가 다 아는 기업이죠. 그럼 저 다 아는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자본을 투자해서 지금 저 막대한 우리가 다 알 정도로 거대한 이익을 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과거에 투하된 자본 대비 수익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고요. 이게 제가 설명드린 SK 얘기 드린 거고 그래서 그런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시총 1조를 가는데 기업이 상장해서 1조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상을 초월하게 짧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 포춘 500대 기업이 시총 1조를 가는데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20년이 걸렸다면 단 6개월이 걸리지 않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더 놀라운 건 틱톡 바이트댄스인가요? 중국의 그 기업은 아직 상장도 하기 전에 100조 평가받아요. 네. 제가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빨리 우리 아이들에게 증여를 해주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을 심지어는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하급수 기업이라고 아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기하급수로 성장하기 때문이죠. 이게 왜 가능하냐라고 하면 기술 때문인 거죠. 기술이 컨버전 되면서 제품의 단가를 급격하게 낮춰놓기 때문에 수요를 폭발시키는 거죠. 지금 위에 있는 그 자동차 회사는 로컬 모터스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뭐냐면 3D 프린터로 자동차를 찍어냅니다. 하루에 한 대씩. 아, 네, 그래요? 네. 움직여요? 네. 네, 대단한 거죠. 근데 저 회사가 뭐 이미 이제 오바마가 방문하고 막 그래서 유명해진 회사인데 저 회사에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공장이요, 560평이에요. 조그마네요. 직원 100명. 지금은 좀 늘었겠죠. 근데 현대차랑 비교해보고 싶은 거죠. 현대차는 도대체 몇 평일까? 직원은 몇 명일까? 하지만 이익은 당연히 얘네들은 들어간 게 없으니까 엄청나게 이익률은 높을 거고 더군다나 문제는 아무리 저런 걸 만들어내도 수요가 문제지 않습니까? 제 자동차의 단가가 1000배가 저렴해진 거죠. 아, 그래요? 결국 저는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가격이 수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저 밑에 데이터 중에 뭐가 있냐면 생명과학, DNA 검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DNA 검사가 2007년도만 해도 $10,000,000. 옛날에 저희가 기사에서 안젤리나 졸리가 1억 주고 했다고 얘기를 봤던 것 같아요. 그 DNA 검사가 지금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서비스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얼마나 많아지겠냐는 거죠. 안젤리나 졸리가 하던 그런 검사를 이제는 다 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검사 서비스라는 회사의 이익은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겠냐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어디서 왔냐면 공개된 기술에서 왔다는 거죠. 네. 자기가 자본을 들여서 만약에 딜러드 사이언스 같은 그런 바이오 회사라면 그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임상, 3상까지 가는 그런 엄청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무형자산의 기업이지만 똑같이 그렇지만 돈이 많이 들어갔다면 좀 전에 제가 보여줬던 플랫폼 기업들은 그냥 기술 위에 자기네 회사의 컨셉을 얹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자본이 들어간 그런 회사와는 기본적으로 평가가 다르다. 그런 면에서 1조를 가는데 6개월이 안 걸리는 지금 시대는 뭔가 좀 다른 밸류에이션의 시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게 지금 이제 사실 저희가 나눈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완전 열광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긍정론자. 네네네. 뭐 무조건 간다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 기술의 시대를 얘기한 건 벌써 2, 3년이 지났고 제가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러한 흐름이 몇몇의 기업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차트는 뭐냐면 지나간 40년을 우리는 그 세계화 시대라고 부르는데 냉전이 무너지면서 뭐 WTO 가트 시대가 40년간 있었고 지금은 누가 뭐래도 트럼프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시대고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가 과거에 60년대에도 똑같은 그런 왜냐하면 냉전 시대였으니까요. 국가 간의 교역은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 다시 그 시대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뭐냐면
지나간 40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주가를 저희가 찾아본 거죠. 사실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업종들은 자동차도 있겠고, 네. 뭐 GE도 마찬가지 있었는데 놀랍게도 해운지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저 때는 글로벌 교역의 시대였거든요. 그러네. 물류 쪽이.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건 해운지였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닫아걸었을 뿐 아니라 유로존 모두가 닫아걸은 이 시기에 당연히 교역량 차트를 보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는 더 그럴 겁니다. 근데 전 세계 부가가치인 GDP는 더 올라가고 우리 시장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 도대체 그럼 뭐가 이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느냐라는 거고 교역량에서 온 부가가치는 아닌 거죠. GDP는 네. 아닌 거죠. 네. 그게 벌써 10년이 진행됐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교역량이 아닌 다른 부가가치. 그래서 거의 지금 통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거죠. 조사한 기관은 콜롬비아 트레드 니들이라는 그런 투자회사고요. 전 세계 170개 기관 투자자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질문이 회사의 무형자산이 비즈니스 모델의 미래 성공 가능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보느냐. 무형자산이 미래 성공을 보여준다고 보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말한 비율은 5%밖에 안 됩니다. 95%는 무형자산이 그 회사의 미래를 말해준다라고 대답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무형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식의 밸류에이션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제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은 매우 그렇다. 비율이 50% 이상. 예,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 기회를 평가하는데 무형자산을 더 많이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59%가 그렇다. 예, 이게 전 세계에서 유명한 170개 기관에 물어본 거죠. 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밸류에이션 틀로만 아직 안 나와 있을 뿐 투자자들은 대부분 무형자산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거를 일반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어떤 지표나 틀로 말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고를 때는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정확하게 어떤 수치상으로 그걸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무형자산의 그 역할, 네. 그 비중이 아주 중요한 어떤 네네네. 회사, 기술 회사들은 이제 그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무형자산 하면 떠오르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때 연구한 그 비용들. 네네네, 맞습니다. 그걸 딱 모아가지고 맞습니다. 무형자산 요만큼 맞습니다. 돼. 맞습니다. 혹은 브랜드 가치 요 정도 돼. 광고 얼마나 쳤지? 요 정도 돼. 맞습니다. 요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술이나 어떤 플랫폼 같은 경우는 들어간 돈, 개발한 돈은 크지는 않지만 네네. 그것으로 인해서 끌어올리는 그 부가가치는 엄청나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런 재무제표 상에서 이 회사의 무형자산을 얼마로 평가가 돼 있는가 장부상으로 네네.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뭔가 네네. 의미 있는 어떤 네네. 투자 지표를 찾을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아마 제가 사실 지금 무형자산 얘기를 드린 것도 구체적인 어떤 지표나 데이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난감한 상황이시니까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올랐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너무 타당하고 솔직히 이건 말이 안 되는 비율 아닌가? 그죠. 뭐 128배, 뭐 68배 이러면 그러면 우리 고객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 숫자가 벌써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데 다른 숫자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거는 세계를 보는, 기업을 보는 틀의 문제지 기존의 숫자만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그런 무형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은 한 3-4가지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더 정형화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볼 때 우리 선생님들이 컨셉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브랜드 가치를 조사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네네네. 그래서 그 브랜드 가치는 완전 무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브랜드 가치로, 캡 레이트가 시가총액처럼 계산해내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의 계산법은 오히려 무형자산 계산법에 가깝다. 네네네.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개념은 그런 정도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은 저는 기술주에 대한 어떤 그런 추적과 왜냐하면 저희가 증권사에다 기술주들로 인한 EMP라 그래서 사모펀드를 오래전에 발간해서 판매해 왔기 때문에 한 3년째 이쪽에 관련된 얘기들과 강의들과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개념적으로 이미 틀이 그렇게 짜여져 있지만 일반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PER이라든지 EPS라든지 아까 PBR이라든지
이게 가치 투자 아니냐. 그렇죠. 예, 그 개념에 계셨는데 저 같은 사람이 갑자기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아닌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 흐름은 아까 제가 세계화 시대 그 다음에 기술의 시대 얘기 드린 것처럼 피터 틸 같은 사람은 벌써 한 4, 5년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제로 투 원에서 이미 그 기술의 시대라는 개념을 제시했고요. 예. 그러니까 저가 보기에는 제가 그냥 책을 한 4-5권 쭉 다 불러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네, 기하급수 기업은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싱귤레리티라 그래서 특이점이라는 용어도 실제로는 다 이 기술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산술급수 곡선과 기하급수 곡선, 기하급수 곡선의 곡선의 무릎이 지금 2020년을 우리는 곡선의 무릎이라고 본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탄탄한 이론하에 세워져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냥 뭐 광분하면서 말하는 줄 아실까봐 사실은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어쨌건 우리가 기술주, 4차 산업, 그러니까 시대의 어떤 흐름, 혁신을 담고 있는 기업이나 네. 어떤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그의 합당한 네. 어떤 기준으로도 봐줄 수 있는 네. 우리의 어떤 생각의 폭을 좀 맞습니다. 넓혀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지를 좀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안 그러면 계속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이 PBR 스스로 이런 그 고정관념, PER 뭐몇 예, 배, 맞습니다. 뭐 이런 거 생각하다 네. 보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흔들리면 너무 팔아야 될 네. 이유가 확 생겨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아마존을 500불대에 사신 분이 지금 얼마나 안타까우실지. 근데 사실은 제가 본 투자자들 중에 제가 증권회사 사수로 모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그걸 실행을 하시던데 뭐냐면 제가 봤던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자기가 팔고 자기가 판 가격보다 더 위에서 사는 걸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못 사죠. 네. 원가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주식을 다 놔두고 제가 봤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점점 아래 가격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아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움직이지 않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우리는 시대의 흐름, 주도하는 그 산업이나 섹터에 거기에 들어가야 투자할 때, 된다. 네네, 장기적으로 또 마음도 편하시고, 그 다음에 성적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에, 그러니까 2017년 12월에 저희 첫 고객이 들어오셨어요. 저희 자문사에. 그분들에게 클라우딩 컴퓨팅 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를 추천드렸는데, 그게 85%씩 지금 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가 숫자를 말하면 그 숫자는 굉장히 광고적이고 뭔가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얻어내는 값은 뭐였냐? 그동안에 2018년 2월에 하라, 2019년도에도 2018년 12월에 그 크리스마스 악몽, 2019년에 또 그 수많은 미중 무역 분쟁의 하락, 그때마다 고민과 갈등은 얼마든지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진 그 주식이나 ETF에 묻어두고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냥 시간의 싸움을 네네네. 가치 투자의 그 변화가 재무제표가 아닌 어떤 시대의 흐름을 담았느냐로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하시는 분들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새로운 각도로 우리가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많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네요. 자,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나눠볼게요.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뭐 그 한국 주식 시장에 실망을 하고 더 큰 수익을 위해서 뭐 미국 시장에 네. 이렇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네네. 어쨌든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제 국내 시장에 네네. 투자를 하고 그럴 것 있고요. 같습니다. 네네. 근데 과연 우리 한국 주식 시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요? 부정적인 생각 중에 하나는 너무나 박스권이라 네네. 이게 올라도 언제 내릴지 모르는 네. 어떤 불안함이 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이제까지 얘기하던 그 언택트 산업과 관련된 네네. 미국이나 저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플랫폼 기업들이 세계를 장악할 그런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대상이 명확해지는데 네네네. 한국은 그런 기업은 없잖아요. 글로벌리 1등을 하는 데는 없겠죠. 네, 글로벌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네네네.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건 없으니까 네네네. 과연 우리 개인 투자자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어떤 뷰를 가져야 되는가에 네네. 대한 질문이 네. 생기거든요. 아, 네. 떠나야 되나? 솔직히 아하. 얘기해서 이거 빨리 그냥 미국으로 가야 돼? 중국으로 가야 돼? 네네. 이런 생각인 거죠. 네. 우선은, 가장, 뭐라 그럴까, 합리적인 투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적인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이걸 항상 강조하는데, 한국 시장은 전 세계 시장에서 2%, 3%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자산 배분 룰에서 보면, 한국 2%밖에 안 되는 한국의 90%를 갖고 있는 건
이거를 이제 그 행동재무학에서는 홈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네. 자기네 조국에 대해서 너무 비중을 높게 보는, 잘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런 비율이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특히 미국처럼 이렇게 투자나 유럽의 선진국들일수록 자기 나라에 투자한 비율이 점점점 적어져서 50%까지도 막 낮아집니다.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다. 합리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고 나서 이제 비율적으로는 알겠다. 그럼 한국을 투자한다면 어떤 투자가 필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저한테 가장 크게 왔던 의미는 아마 보시는 분들이 욕하실 것 같아요. 저는 주식 브로커하고 PB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서 많이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제가 의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안 오르는가, 주가로는 왜 보상이 나오지 않는가라는 거고요. 정말 몇 달 내에 제가 답을 얻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배당도 하지 않고, 예, 자사주 매수도 하지 않고, 아까 제가 재벌 그런 순환 출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M&A나 이런 거에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삼성전자는 그 자율주행 그 전기차 앞에 전방 산업에 해당되는 하만을 사들일 때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정말 과감한 투자했어요. 같은 무렵에 현대차는 잠실에서 빌딩을 샀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미래를 보는 가치는 아니다. 물론 이제 현대차가 지금 수소 때문에 부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한국의 기업들은 투자하는 보상을 주지 못한다. 그 가치에 비해서. 그럼 가치가 뭐냐는 거죠. 기업의 가치는 저는 주주에게 보상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기업이 오래가고, 그 기업이 탄탄하고, 그 기업이 좋으면 좋은데 나한테는 뭘 주냐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주는 거는 배당을 줘야 하고, 자사주 매수를 해줘야 하고, 제가 되게 그런 얘기, 아마 맥도날드가요. 네. 예, 이익에 비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자금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더 많아요, 이익보다.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자기네가 현금력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의 저금리, 지금 이런 금리에서는 레버리지 운용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러면 걔들이 뭘 하냐? 자사주 매수, 배당을 그렇게 많이 줍니다. 네. 지금 기업들이, 생존하는 기업들은 그런 식의 생각들을 갖고 나가는데, 한국은 좀 그렇지 못한 면이 있다 보니 제가 볼 때는 투자로서는 크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하지만 경쟁력 이런 거면 저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셔서 몇 달 전에도 추천을 드렸고,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리 1위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네이버도 이제 최근에 금융에도 마찬가지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한국 시황의 전체에다 다 비교하자면 저희는 박스피였죠. 예, 제가 알기로는 PER 14배를 못 넘고 계속 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어떻게 말하냐면, 밴드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아시아 주요 기업들하고 한국을 비교했더니, 제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그 무형자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의 그 시총 비중으로 봤을 때 한국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지금 최근에 아시다시피 네이버와 카카오가 10위 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제가 기억하기에는 다음 카카오의 그 네이버인가요?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3년 전에 신한지주의 4분의 1이었습니다. 은행주들의 당연히 그런 시대였고, 10년 전에 전 세계 시가총액의 6개, 5개가 자동차 기업이었으니까요. 예, 근데 지금 한국의 시총 안에 제가 말씀드린 헬스케어와 네이버, 다음 카카오 같은 것들의 비중이 아시아권에서는 최고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세상에 있어서 한국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아마 언론에 나왔는데, 이게 한국만의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일본도 헬스케어, 그 다음에 IT 기업들의 약진, 독일도, 영국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총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요. 이번 코로나 이후에. 근데 이제 한국은 아시아만 비교하면 괜찮다. 네. 예, 그래서 요번에 그 마의 벽을 뚫고 제가 보기엔 밴드를 좀 충분히 높여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정말 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마의 벽을 뚫었다, 위를 열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첫 번째 원칙, 전체 비중 중에 한국이 몇 프로여야 되느냐, 이거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뚫었다고 해서 다른 아까 제가 자본 배치라는 거에 있어서 너무 뒤떨어진 한국이 얼만큼 보상을 줄지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리지만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가 대단히 우량하고 엄청난 회사인 것과 나에게 주는 게 뭐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장기적인 보상은 다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 지금 시대를 바꿔나가는 구조가 바뀐 세상에서 주도주들이 바뀌었다는 소리는 특히 아시아권에서 제일 높은 비중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MSCI 아시아 비중에서 한국의 비중은 높아질 게 뻔하다. 네. 저는 이렇게 본 좀. 네. 지금 요즘 그 뭐라 그럴까요? 글로벌 그 대형 투자자들 네네. 네. 이런 데서 좀 관심을 갖고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것 중에 ESG라는 네, 지수가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주주 네, 친화적이고 맞습니다. 뭐 네, 지속 네. 가능한 맞습니다. 경영을 하는 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제 뭐 투자 대상이 달라진다. 한국에도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 화두로는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정말 막 이렇게 반영을 하면서 주주에게 혹은 뭐 관계자들에게 모두 이렇게 좀 공생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나요? 이런 ESG가 의미 네.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은 주요 기업들이 그렇지 못해서 사실 많이 비난을,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 돌아다녔지만 애플은 되는데 삼성전자는 안 되는 거, 이런 거 인터넷 찾아보시면 전부 환경 문제입니다.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사실 좀 그런 쪽은 저희가 빠르지 않은 편이긴 하고요. 다만 이제 힘이 시장을 바꿔놓을 거라고 보는데, 전 세계 가장 그 운영 힘을 갖고 있는 게 블랙락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블랙락 레리 핑크는 작년도부터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ESG의 그런 개념, 환경이나 이런 개념이 되지 않는 데는 팔고 잘하는 데는 사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레코드만 말씀드리면 ESG 관련된 그런 ETF의 성적이 굉장히 괜찮고, 그 다음에 유입이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것도 뚜렷한 편이라서 한국은 사실 그런 면에서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들이 그 회사의 기업 그 어떤 그런 경영권에 간섭하거나 이런 행동주의 부분에서도 극히 약하고, 그렇죠. 그다음 배당에 대한 어떤 힘도 약하고,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약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생태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블랙락이나 뱅가드 같은 데서 편입을 안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주 회사 그런 어떤 그 지배 구조, 이게 뭐 지금 정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보니까 저는 그건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 변화가 오면서 배당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성공사니까 금방은 안 바뀌거든요. 그래도 의미 있게 변화를 보인 걸로 일본이 지금 사례로 많이 나옵니다. 네. 일본의 기업들도 지독하게 배당을 안 주는 그런 쪽이었는데, 걔네들이 이제 많이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국도 제가 보기에는 예, 반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우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ESG라는 어떤 이런 또 새로운 지표라든가, 그러니까 하여튼 투자할 만한 이러저러한 그 이유가 네. 있는 네. 기업들과 네.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언택트와 관련된 네네. 그 주도 기술주들 네네네. 투자를 해야 된다면 네네네. 그 비교를 했을 때 이런 ESG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붙는 네네네. 예, 이러한 기업들도 의미가 있나요?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의미에서 보면 당연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 그런 가치 ESG에 관련된 어떤 물리적인 수익률 효과는 아까 블랙락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어떤 그 파워들을 가진 쪽에서 이쪽을 밀고 있기 때문에 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거의 불을 끼얹은 것 같은 것들이 뭐냐면, 최근에 예를 들어서 유럽 연합에서 정확하게 그쪽을 분명하게 방향을 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제일 큰 건 조 바이든입니다. 조 바이든은 만약에 된다면 명확하게 그쪽 ESG 중에서 환경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네. 예, 전기차,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모르지만 테슬라가 거기에 많이 편승돼 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2차 전지 마찬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월가는 이미 바이든 체제에 투자로 들어간 듯한 느낌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바이든 어떤 사람이냐? 오바마 때부터 친환경주의. 이거 하나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술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몇 달 전에 이제 그 프라이머리나 이런 선거에서 네. 버니 샌더스나 워렌 같은 사람의 그 표를 기부업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 워렌과 그 샌더스의 유권자를 받는 대신에 그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네. 정책을 이제 네, 차용해 온 가져오게 거군요.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딱 결정을 이미 내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월가가 왜 아직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어떤 그런 하락으로 조정으로 안 반응했냐면, 그 버니 샌더스의 가장 강력한 그런 시장을 흔들 요인이 뭐냐면 메디케어 포 올이라 그래서 전국민 의료보험, 이거는 안 하기로 했어요. 네. 샌더스가. 그러니까 그런 결정들. 워렌이 말했던 거는, 워렌이 가장 강력한 이 시장을 흔들 요인은 테크 기업 분할,
네. 독점 기업 분할해야 된다. 그 사람은 그거주였는데 바이든이 그건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시장을 안 흔들리게 각오했던 요인이죠. 네. 그런데 바이든이 명확하게 자기 원래 자유무역주의자인데 신기하게 보호무역을 했으니 정치란 게 그런 거죠. 근데 그 중에 명확하게 나가겠습니다. 그 환경에 대한 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언해버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 주신 것처럼 ESG와 그 신재생 에너지 벌써 주식들 막 움직이고 난리 났죠.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네, 이런 것들이 다 거기 포함이 반영된 겁니다. 네,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주식들의 움직임은 의미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 흐름은 조 바이든에 의해서 아주 크고 긴 흐름이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안에 걔가 있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강한 그런 네. 분들이라면 네네. 이런 쪽에 어떤 새로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기준의 어떤 주식들을 또 담아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투자자들이 원인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내가 쇼타임 투자자냐 롱타임 투자자냐 머리는 롱타임인데 실제는 쇼타임이냐 이거 구분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자문사기 때문에 쇼타임 추천 잘 안 합니다. 근데 요 환경 이쪽은 쇼타임 아닐 걸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네. 워낙 파워들이 결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은행의 어떤 네.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기존의 그 뭐라 그럴까요? 대형 네네. 회사들도 네.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테슬라가 뭐 세계적인 화제를 끌고 네. 있지만 뭐 현대차가 됐든 네. 뭐 아니면 뭐 혼다가 됐든 뭐 이런 자동차 네네. 기존의 대형 회사들도 네. 네.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조직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네네. 이들이 과감하게 네. 저 시장에 전기차 시장이 됐든 뭐 이런 쪽에 도전했을 때 뭔가 테슬라처럼 강력한 어떤 그 프리미엄 같은 걸 네.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예상하면서 이번에 뭐 현대차도 좀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요. 네네. 그거에 기대를 갖고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네. 있다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닌 게 기업이 가진 현금 비중이 저는 굉장히 기업 평가에 중요한 팩트인데 왜냐하면 현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기술이 빠르게 융합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산업을 시작하는 회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대형 빅테크들은 돈을 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사버리는 겁니다. 그게 비즈니스 방법에 오히려 더 적당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현대차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요즘 현대차가 부각되는 건 아무래도 전기차 시대 전에 수소차 시대가 있을 걸로 보여지니까 그런 면이 저는 더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각 그 메이저들의 노력은 정말 처절합니다. 예를 들면 그 의미가 있어 보이는 건 뭐냐면 자율주행화 되는 차 중에 1순위는 트럭일 걸로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그 넓은 땅을 운영하는 밤에 달리는 그 트럭은 누구보다 무인 자율주행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수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예, 자동차보다. 그럼 그 트럭의 볼보는 아주 목숨을 걸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요번에 니콜라가 트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테슬라도 그 이상하게 생긴 트럭 내놨지 않습니까? 그 나오자마자 누구죠? 그 CEO가 쇼하다가 탱피도 당했지만은 그러나 바로 다음날 주문은 쏟아졌지 않습니까? 이걸 또 T를 만들어가지고 또 마케팅화 하던데요. 맞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지금 각축전이긴 하지만은 니콜라가 이길지 테슬라가 이길지 아까 말씀드린 볼보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기업들이 뛰어들었을 때 자금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이고 실제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테슬라가 현대차가 선택한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라이다라는 그런 기술을 가진 그런 그 컨소시엄 그 회사를 하나 큰 걸 사들였는데 이쪽하고 테슬라가 다른 점은 이쪽은 거의 그 센서 기능에 그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엄청난 어떤 경쟁력을 가진 회사인데 반해서 단점이 뭐냐면 아직도 고가라는 라이다는요. 근데 테슬라는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면 야 그럼 비싼 센서 왜 달아? 카메라 8대면 돼. 테슬라는 뭐에 목숨을 걸고 있냐면 단가 하락시키는 거예요. 네. 저희는 그래서 테슬라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 기술의 시대는 단가 하락이 모든 걸 결정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가 주요한 전략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이 있고 그런 컨소시엄에 들어간다면 현대차가 들어갔거든요. 뒤늦게라도. 그러면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전략이 다르다. 고가 정책을 쓰는 라이다는
수없이 많이 자율주행에서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가에 있어서는 진전이 없지만 테슬라는 이미 얼마짜리 이하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구산업과 신산업이 충돌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네, 뭐 이런 자동차 부분도 그렇고요. 네, 네. 사실 유통도 마찬가지죠. 온라인과 네, 기존의 오프라인 맞습니다. 유통이 네, 부딪히니까. 맞습니다. 근데 온라인 쪽은 이미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렴한 네. 이 오프라인 쪽에서 뭔가 변화를 통해서 혁신할 수 있는 기업의 네. 가능성이 있을까? 이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마트를 연구를 하게 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의미가 있을지 사실은 월마트가 그걸 말해준 기업이고요. 네. 로봇을 받아들이고 나서 생산성, 그러니까 그 비용을 확 줄여버렸거든요. 그런 식의 떠오른 스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생각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단순히 충돌하는, 그래서 현재 상당히 피해를 받고 그래서 밸류가 확 낮아진 이익의 대상이 아니라 네. 그런 가운데서 이 업체, 온라인 업체를 따라잡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다른 어떤 밸류를 갖고 네. 있지만 비용에 관련돼서는 효율적이지 않았던 거를 처리하기 시작하고, 더 중요한 거, 고객의 커뮤니케이션 접점을 잘 못 가졌던 거죠. 네. 지금 고객은 어떤 상태냐면, 지금 한국의 60대 분들은 유튜브를 수시로 보시는 분들이에요. 1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그럼 이런 접점을 파악하고 빨리 이거를 통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약에 월마트가 그러지 못한다면 천천히 슬로우 데스 할 거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산업을 보면서도 그와 충돌해서 현재 피해를 보지만 그 신산업을 경쟁적으로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 가운데서도 네, 경쟁력이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볼 만한 가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얼마 전에 여기 출연하셨던 분 제가 인상 깊게 봤는데, 코스트코의 가치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저 미국에서. 네네네. 그런 가치를 제가 말씀드린 어떤 커뮤니케이션 툴만 만약에 반영한다면, 지금 고객들이 반응하는 그런 방법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로만 스타벅스가 커피 회사지만 디지털화된 서비스를 갖고 왔을 때 확 더 빛이 나는 것처럼. 네. 코스트코도 마찬가지 고유의 가치를 지키면서 그런 부분만 반영된다면 사실은 기존 후발주자들하고는 다르겠죠.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찬 대표님을 모시고 정말 미국과 중국에 관련된 그 시장 관련 이야기들, 또 국내 투자와 관련해서도 하여튼 다양한 관점으로 예, 시장을 바라보고 또 기업을 바라보는 네. 예,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좋은 그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